100분 토론 다음 순서는 사건의 이면을 다시 보는 사이다 토론. 최근 독도 150여 킬로미터 밖 공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훈련, 그 이면에 있는 역사 인식을 주제로 계속됩니다.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예요. 제발 공부들 좀 하십시오. 무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자, 한일 관계는 최근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는데요. 특히 지난 2018년 이후로 위안부 합의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 초계기 적용 비용 논란, 그리고 무역 분쟁 등 여러 가지 거쳐간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정부는 한일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 와중에 한미일 연합훈련에 관련된 논란이 불거져서요. 오늘은 사건의 이면을 다시 보는 사이다 토론을 통해 한일 관계를 좀 더 역사적인 관점에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논의를 위해서 역사학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주진호 상명대 명예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심용환 역사 N교육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사건의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부터 한미일 연합훈련 진행 중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훈련 장소가 독도에서 1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공해상이었고요. 일본 함대가 우길기를 개항하는 문제가 또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 한미일 연합훈련 과연 적절했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어서 역사학자로서 이번 사건은 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 한번 먼저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교수님. 네, 저는 아직 국민적인 합의도 없고 그동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왔던 입장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위험하고, 이것이 앞으로 가져올 파장,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안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설명과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갖건 간에 왜 이런 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는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와 설명이 네. 없었다. 이 부분도 중요하게 보셨네요. 이 역사적, 그러니까 시기적 연원을 따지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실은 군사합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었고, 네. 이제 그때 이제 워낙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탄핵 정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좀 잊혀졌었던 이슈인데, 결국 이제 과거 정부에서 했던 이야기가 결국 터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왜 놓쳤지? 솔직히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좀 역사적으로 본다라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1945년이고, 그때 결국은 분단이 돼서 남한은 그때부터 미국과 굉장히 좀 긴밀한 관련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 결국은 일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게 1965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을 보게 되면 한미일 공동 훈련이고, 그 대상이 결국 이제 북한, 그리고 북한 이상의 북한의 동맹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시기를 아무리 이제 늦게 잡아도 1965년의 합의 본상에 거의 반복되는 듯한 느낌? 이게 벌써 5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아주 냉정히 말해서 대한민국 여전히 50년 전에 이 국제관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가? 이 분단과 신냉전, 이 구조 속에서 똑같은 어떤 반복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런 비슷한 이야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좀 타당한가? 좀 너무나 옛날스러운 좀 말씀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뭔가 이렇게 개선이나 변화를 도모한다지만 사실 알고 보면 롤백하는 그렇죠. 예, 그런 측의 측면들이 오히려 더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이번 사건 이면에 일단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좀 더 들여다 보도록 하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한반도 휴전 상태고, 특히
특히나 냉전이 끝나지 않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까지는 계속 북핵 문제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져서 문제가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일본과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미국 역시 최근 들어서는 일본과의 군사적 대응이라든가 역할을 중요시하는 태도로 좀 더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과 협력 고려할 수 있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오히려 조장하거나 방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강력한 반대 목소리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주변국과의 복잡한 관계는 또 역사적인 고려와 함께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죠. 네. 심 교수님. 먼저 해주시면 알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주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일 문제를 이야기할 때 과거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거 반드시 이것이 뭐 현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아주 굉장히 치밀하고도 아주 단계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를 들자면 처음으로 이제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 공사관의 경비 병력을 들여온 거예요.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확대해 나가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과연 지금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들이 앞으로는 그런 군사 대국이 돼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렸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문제와 과거사라는 문제와 현실 문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일본을 들여다봤을 때는 불행히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단순히 뭐 동해상 그것도 굉장히 좀 먼 바다에서 뭐 합동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위대라고 하는 그야말로 자기 나라를 지키는 데에서의 역할만을 해야 되는 그런 부대가 결국은 이제 그걸 나와서 이걸 이제 집단적인 자위권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의 문제까지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게 됐을 때 그것을 허용하게 됐을 때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그거는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워야 하고 항상 단계적으로 과연 한국과 지금 일본의 관계가 군사적인 어떤 협력을 할 만한 그런 지금 현재 단계인가. 예. 그런 과정 없이 그걸 뛰어넘어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나라일 때 예를 들면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미 군사동맹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만한 어떤 신뢰가 쌓였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지금 과연 한국과 일본이 그런 단계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일 군사협력이 필요성을 한쪽으로 놓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문제는 또 한쪽으로 놔서 현재 일본의 지향을 봤을 때 과연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필요하고 절대적인 문제냐. 네. 후자가 훨씬 더 큰 문제다라고 보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심 소장님. 이제 이 역사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뭐 군사대국화란 말이 부담이 된다라면 적어도 일본이 이 동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 패권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욕망은 좀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제 아베 총리 이제 외할아버지였던 기시노부 스케가 이미 60년대 때부터 꿈꿨던 거고 그게 안보조약 개정 같은 걸로 이루어졌는데 따져보면 그런 어떤 일본의 새로운 의도가 나올 때마다 이제 국제관계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년대로 따지게 되면 중소분쟁이 심해지면서 베트남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적국이지만 서로 밀월 관계를 가지면서 아시아 문제가 그들에 의해서 좀 처리가 되고 그리고 뭐 9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이제 뭐 문민정부 김영삼 김대중 정권 들어올 때 일본도 뭐 호스카 내각이라든지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나라가 굉장히 강하게 잘 나가지만 또 서로 연대하던 때가 있었고 또 김대중 정부 때 보면 뭐 아세안 플러스 3라고 그래서 그때는 또 한중일의 경제력 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또 서로가 공존하던 때가 있어서 사실은 야욕 자체를 드러낸 건 오래됐고 네. 그렇지만 그거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내외에 안 마련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그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반일 감정이 올라가는 것처럼 일본도 역시 뭐
한 감정이라든지 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반중 감정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어차피 북한을 해결해야 되니까 북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무조건 하나라 더 끌어와야 된다. 이게 역사까지 안 가더라도 어떤 국민들이 여기에 그렇게 설득 납득이 될 수 있지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참 되게 시각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북핵 문제를 훨씬 더 우선순위로 놓는 분들한테는 누구와도 손을 잡아야 되는데 마침 옆에 일본이 있는데 역사가 그렇게 대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금처럼 아니 지금 북한 문제를 젖혀주더라도 일본이 경계 못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차이가 참 큰 것 같아요. 일본을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지금 현재 일본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1947년에 이제 공포가 된 소위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보면 이제 이 군사력을 앞으로 갖지 않겠다.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역할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제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 나가고 있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도 이제 국민들의 많은 부분들이 수정헌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예. 그러나 점차로 이제 그쪽으로 향해 가는 그 추세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는 그야말로 그들이 얘기하는 보통 국가 또는 뭐 아름다운 나라 뭐 이런 식의 아주 수식어를 표현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전쟁할 수 있는 대상 가운데는 과연 우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꾸만 이것을 과거사에만 얽매여 있지 말자라고 네.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과거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그 사람들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됐을 때 나중에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주진우 선생님과 인연이 된 게 이제 국정교과서 사태 때문에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문제를 싸우면서 알게 된 사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이런 거죠. 정진석 이제 대표께서 이제 역사 공부 좀 하시라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 지난 수년간의 과정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그냥 이제 반일적인 거나 뭐 과거 식민지 정보는 이제 그냥 옛날 얘기야. 것. 이런 게 되게 강해지는 경향이 적어도 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분들한테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국정교과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다 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뭐 반일종족주의 같은 책이 흥행을 한다라든지 뭐 뉴라이트 이런 이름이 나오면서 마치 기존의 교과서에서 배우고 기존 역사학계가 열심히 연구한 사실은 뭐 다 틀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좀 힙하다. 뭐 이게 기존과 다 틀렸어. 뭐 위안부 문제 이거 올드해.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유행처럼. 그러니까 오랫동안 쌓아온 실제로 우리 여전히 그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온 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렇게 유행처럼 책 한 권 히트치고 그냥 이게 트렌드가 아니야. 근데 그 결과가 과연 정말 객관적으로 일본이 그런 거냐 아니면 우리 안에서 그냥 이렇게 되게 역사를 쉽게 생각하는 다른 거냐. 얘기 해보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쉽게 역사 공부하세요로 좀 나오고 예. 있지 않나. 그런 우려는 좀 들어요. 근데 아마 같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저만 해도 역사를 오래 가르쳤고 거의 뭐 대학생 때부터 시작하면 거의 4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을 했는데 이번에 뭐 역사 공부하세요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식으로 역사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분이 어디서 그런 역사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예. 아주 당당하게 국민들을 향해서 역사 공부하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역사를 가르친 적이 없고 역사 교과서에 그렇게 실려 있지도 않아요. 예. 그분이 저보다는 나이가 좀 아래신데 되게 이제 국정교과서 세대죠. 네. 초창기 국정교과서 세대인데 그때도 적어도 그런 얘기는 감히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역사관을 예를 들면 뭐 반일 종족주의를 얘기하고 어떤 학자가 얘기하고 이런 차원의 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우리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똑같은 얘기를 만약에 과거에
한일협정 과정이라든가 그 후에도 일본의 어떤 정치인이 그런 발언을 했으면 당장 우리가 망언이라고 규탄 시위하고 굉장히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일본 우익들이 하는 그 얘기를 한국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일본에 향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거 당신 나라 집권 여당 대표도 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걸 대응해야 되는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를 이번에 야기시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권에서의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큰데 첨예한 역사관 대립이 있으면서 친일 또 종북 논제까지 더해졌습니다. 일단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친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여론을 선동하고 왜곡하는 것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예요. 제발 공부들 좀 하십시오.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살짝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친일 국방 얘기를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판하면서 하니까 당신들은 일본 문제를 그렇게 중시하면서 북한 문제는 왜 대응을 안 하냐. 그러면서 종북이다. 이런 얘기를 한편에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일본은 우리를 그렇게 군사적으로 침략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친일 대 이제 그렇죠. 그 역사 인식의 문제로 좀 가버렸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은 그만큼 더 중요한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중요한 존재야라고 하는 인식 한 가지와 여기에 대해서 또 한편에서 이제 집권당 내부에서 이렇게 역사 인식 문제로 공부하라는 식으로 대응한 부분 이 두 가지를 함께 좀 논의해 보도록 하죠. 심 소장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이제 사실은 이제 정진석 대표의 주장 자체는 역사학자들이나 역사 연구자들이 보기엔 좀 너무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한 건 분명하고 또 그것이 이제 지난 며칠간 이제 많은 일반인들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 중요한 게 어느 시점부터 뭐가 있냐면 역사의 정쟁화가 되는 경향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어떤 그 친일이라는 문제 앞에서 역사학계가 갖고 있는 예민함이 있기 때문에 정진석 대표의 발언 같은 것이 결코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종북이냐 아니면 친일이냐 이렇게 가버리면서 정말 이렇게 함께 지키고 만들어가야 될 역사적인 중요한 이슈도 이제 진영에 따라서 쪼개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들이잖아요. 제가 같은 이야기를 갖고 여러 번 방송에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초창기 때 그 이야기를 할 땐 전 국민들이 막 좋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슈가 터진 다음에는 자기가 어느 정치적 지향 속에 있느냐를 딱 따진 다음에 딱 반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번 이 작은 이슈로 본다라면 이제 정진석 대표의 말 실수가 큰 문제긴 하겠지만 또 그 생각도 문제긴 하겠지만 어느 시점부터 예를 들어서 나는 야당이면 이 역사인식을 가져야 돼. 나는 여당이면 이 역사인식을 가져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정말 시대를 좀 역행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국정교과서를 넘어서서 또 이제 우리가 더 자율형으로 가고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이런 시대인데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딱 들어가면서 이건 아니야. 뭐 이렇게 돼버리고 이렇게 가는 과정 자체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광복회 회장 발언 논란 때부터 시작돼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는 일본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처럼 되고 그렇죠. 보수 같은 경우 일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화적이고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되면서 역사인식의 문제가 꼬여버렸다. 그렇죠. 단순화되고. 예. 네, 추진해 교수님. 근데 사실은 진정한 보수라고 그러면요. 사실은 오히려 우리나라를 침략한 외세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한 적대의식을 갖는 것이 그게 원래 진정한 보수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일본의 보수는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와 자기 나라의 뭐 전쟁 책임까지도 부정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 다만 전쟁에서 졌을 뿐이지. 저는 꼭 일본에 가시는 분들한테 꼭 가보라고 추천하는 곳이 야스쿠니 신사를 가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심사 참배하러 가라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가면 유슈칸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길 가보시면
지금은 일본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사인식이 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거기 가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본 군인들이 천황과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처참하게 감동적으로 죽어가는가를 정말 그렇게 전시를 하고 그 안에는 아무런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킨 책임이라든가 반성이나 이런 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렇듯이 지금 뭐 일본에서 지금 그런 논의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일본에서는 왜 보수들은 자기 나라들이 침략을 당하고 전쟁에 패배하고 이런 것까지 다 부정해가면서 자기 역사를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는데 왜 한국에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역사를 오히려 더 시궁창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조선 왕조가 문제가 많았다. 뭐 거의 뭐 망할 지경이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왜 일본이 와서 식민 지배를 해야 됩니까? 그건 우리 국민들이 우리 힘으로 그거를 바꿔나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그의 역사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외부 세력이 와서 식민지 지배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간다면 저는 그게 과연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오히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그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저는 보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이제 그 논의가 한국에서는 이게 꼬여갖고 마치 오히려 보수가 뭐 식민지 근대화론을 얘기를 하고 뭐 반일 종족주의를 얘기하고 이런 어떤 이상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점들이 앞으로 저희는 꼭 해결돼야 될, 우리 내부적으로도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역사 이야기긴 하지만 결국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찌됐건 과거 이제 운동권이라든지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치 세력이라는 건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80년대 때 광장에서 뭐 반미 자주를 외친다라든지 뭐 아니면 뭐 해방을 외친다라든지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 시대 때 뭔가 기존에 있었던 군사 정권을 타도할 때 거기서 이제 뭐 친일 독재를 비판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이미 집권을 여러 차례 했던 여당이 비슷한 행동을 했었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혹은 보수적인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편에서 이제 정의석 대표가 이번에 얘기한 거 보니까 뭐 노태우 정권 때 했었던 소위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하자. 그리고 뭐 제네바 합의 다 물 건너갔다 핵무장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정권이 노태우 정권도 그렇고 김영삼 정권도 그렇고 이 민자당 신한국당이라고 해서 이게 국민의힘의 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좋든 싫든 간에 한국의 하나의 어떤 그 정치 세력, 그것도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에 적응한 보수 세력으로서 노태우, 김영삼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네들이 풀어갔던 문제를 지금 틀렸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쉽사리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어쨌든 공당의 입장에서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또 변화 시대의 과정 속에 좀 여러 가지 부분에 좀 반성이나 성찰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양쪽을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후회는 되는데 여튼 좀 허심탄회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보수나 또는 진보라고 이제 하는 세력이 이제 일본과 북한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하는 게 약간 묘하게 얽혀버리면서 생기는 이제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보수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어떤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이 이제 일단 주요한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시는 거고 주 교수님은 이제 그게 못지않다라고 표현해 줄지 모르지만 진보가 이제 운동권 시절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구호적인 내용하고 정권을 담당했던 세력으로서 국제관계를 해결해 내려는 태도하고 사이에서 좀 지나치게 운동권적인 색채가 너무 좀 아직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도 활용하는 지나치게 활용도 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그럼 북한도 일종의 역사적인 어떤 대상일 텐데요. 예, 어떻게 이 문제가 같이 좀 이게 뭐냐면 두 가지가 언제나 선택의 문제처럼 되니까 예, 이걸 자꾸 우선순위로 돌려야 되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어떻게 정치가 해결해 나가야 될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사실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참화를 우리가 겪어야 할까? 그거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북한도 자꾸만 이런 뭐 한미일 군사훈련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응이 나오지 않도록 북한도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꾸만 이제 오히려 북한의 저러한 태도가 그런 논의가 나오게끔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오늘인가요? 그 미국에서 국무장관이 그런 말을 했던데 지금의 이제 북한의 태도는 말하자면 이제 우리의 존재를 알아달라고 떼를 쓰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어떤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적대적인 언사와 그리고 적대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 대응을 더욱 고양시키고 마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계속 고양되면 언젠가 이것이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 정치인이든 뭐 우리 뭐 역사학자든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같이 그런 쪽으로 의견을 좀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 소장님. 이제 뭐 사실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제가 주진호 선생님 앞에서 역사를 이야기하기는 한참 미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봤었을 때 무기 한 개를 더 갖다 놓으면서 평화가 유지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무기를 만들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내편을 만든다. 그건 사실은 전쟁의 위기를 높이는 행동이었었지 그게 전쟁을 완화시켰던 사례를 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적에 이제 권영세 장관님께서 번역했던 책을 되게 감동적으로 읽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분인지 몰랐었는데 이분이 무슨 책을 번역했냐면 이제 그 과거 이제 법조인 시절에 이제 독일에 가셔서 이제 기민당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의 보수 정당인 기민당이 아데나워식의 반공 정치, 반공 통치에서 빌리 브란트가 보여줬었던 어떤 길을 감화를 받으면서 이제 헬무트 콜 총리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보수주의의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통일해 나가는 과정을 쓴 책을 굉장히 감명 있게 읽고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치 보수가 집권하면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적대적인 걸 넘어서 최근 핵무장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뭐 좀 개혁적인 세력이 집권하면 북한에 대해서 뭐 무조건 대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논리에 좀 벗어나서 결국은 평화라는 길을 가는 과정에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한반도에서도 평화 문제를 먼저 연 건 보수 정권이었지 진보 정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보다 더 어떤 민주당보다도 더 개혁적이거나 창의적인 형태로서의 새로운 루트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현재 지금 집권 세력 이 과거와 연속성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아니고 또 이미 이 안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좀 분들이 계신데 왜 이게 정쟁이 심해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강성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지 좀 의문이 됩니다. 충분히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보수의 태도나 준비가 돼 있는데 진보는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게 자꾸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들에 대한 안타까움 얘기해 주셨는데요. 잠시 광고 보시고요.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중요한 역사인식의 토대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약간 이원적으로 다루는 이른바 투트랙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돼 왔고 이게 일본의 보수와 또 이렇게 나름대로 합치됐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섞여버리면서 과거사 문제와 기타의 교류의 문제가 상당히 좀 함께 해결해내야만 하는 어떤 식으로든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서 훨씬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좀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역사 문제를 고민하는 것과 이렇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처럼 선택의 문제이자 진영의 문제로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아까 주진호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역사인식이나 과거사 문제가 결코 현재가 아닌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접점들을 마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과 일본이 우호적인 관계 그리고 친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일본에 살고 계신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아무 원칙도 없이 뭐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굴욕도 어떠한 위험도 다 감수해 가면서까지 그걸 마치 어떤 절대적인 어떤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우리 사회 내부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 일본에 대해서 뭐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패턴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이 진정한 어떤 우호와 친선으로 과연 갈 수가 있을까? 네. 예를 들자면 지금 이번에도 그 합동 훈련하는데 일본 이제 군함의 이제 우길기 개항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우길기라는 것은 일본의 군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군함이 오게 되면 그 군함에는 우길기가 달리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메이지 시대 이후에 침략을 할 때 썼던 군기입니다. 그거를 자위대의 깃발로 여전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자위지만 사실상은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대외적인 진출, 침략 이런 것이란 말이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일본과 진정한 그런 우호와 친선이 가능할까? 네, 그런 걱정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런 그 과거사의 문제와 우리 현재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서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도 제시를 하고 또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공존해야 되고 개선돼야 될 대상이 있는 국가지만 네.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들이 완벽한 우호적 관계를 수립하리라는 기대,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예, 심 소장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사실은 이제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보통 문제는 아닌데 이제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이제 한일의 해묵은 역사 문제로 접근하는 과거사 청산의 관점을 많이 접근했다라면 이게 좀 유럽에서 많이 불고 있는 붐인데 이제 최근 유럽에서는 이제 보편적 인권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가 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해서 예를 들면 피노체트 같은 사람을 스페인에서 걸고 영국에서 체포해버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전 인류가 지켜야 되는 공공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건 넘어서서 함께 풀어야 된다라는 새로운 테마로 사실 우리보다 훨씬 복잡한 유럽이나 그쪽 문제를 풀어가잖아요. 전 그런 부분들 물론 아직까지 좀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중국에 비해서는 한국과 일본은 겉으로 보는 정치적 관심도와는 상관없이 두 나라 모두 굉장히 좀 미국식 헌법 그리고 어떤 굉장히 좀 광범위한 형태의 민주주의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관점 속에서 함께 좀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좀 새로운 조정과 노력이 좀 같이 가다 보면 해결이 좀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 지금은 어찌됐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도 우리의 명분과 가치를 지켜야 되고 일본도 역시 이제 새로운 비전과 가치 속에서 그걸 인정하면서 미래를 좀 같이 나가야 될 텐데 작은 하나의 접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저는 하나의 문제가 풀릴 때 계속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90년대 때 맨 처음에 과거사 얘기 나왔었을 때 생각보다 그때 일본에서 여론도 좋았었고 많은 노력도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단 조금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슈를 많이 끌어들여서 어떤 그런 걸로 또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민주나 이제 민주주의나 자유인권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위에 놔서 과거 역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우호설린의 문제로 한번 도약해 보자라는 제안까지 주셔서요. 한 1분 정도씩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뭐 오늘 얘기했던 것들 가운데 우리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좀 가자. 이거는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지향적인 것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원칙과 가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자유, 인권, 뭐 평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생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어떤 서로 간의 다른 점부터 서로 따지고 드는 것보다 서로 같은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 말에 이제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제3국에 가면 사실 구별을 잘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끼리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연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가. 그리고 서로 간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이걸 왜 너는 나와 다르냐 그러니까 너는 틀렸다 이런 논법으로 서로 접근해서는 영원히 아마 평행선을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서로 간의 공동의 가치를 서로 발견해 나가고 함께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 소장님. 그 아까 했던 말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사를 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있다고 해서 너무 무시하면서 감정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반대편으로 야, 힙한 것 같아 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한국의 역사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쌓아왔었던 가치에 대해서도 좀 무시하지 않으면서 정쟁의 영역은 생산적으로 가고 대신에 이 역사란 영역은 훨씬 더 넓은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활용하고 빠친코 같은 드라마들도 막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런 좀 풍성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후배들한테 좀 넘겨줄 수 있게 조금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거의 역사라고 하는 거, 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해석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역사 일부분만 떼서 가져와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작 문제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인데요. 역사 왜곡이라는 문제는 사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들므로써 이해관계 추구 속에서 희생시켜야 될 것들은 너무 많아지게 만듭니다. 자, 현실을 직시해서 현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정당한 역사인식이 바탕이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오늘 100분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